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이번 주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신 텐데요. 관련한 이슈, 변수 자세하게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이 다시 시작되고 또 중동 리스크 재부각으로 유가가 요동치면서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 변수들도 집중적으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초대석 시간에는 현 정부의 국정기획 과제인 KARCT의 현주소를 또 자세하게 진단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코너들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들 진단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번 주 우리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던 국내 주식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오늘은 크게 반등해주면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재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 보여줬던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기초 체력이 좀 너무 약하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업 실적과는 상관없이 지나친 수급 문제가 시장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자, 여러 가지로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는데요. 자, 주주행동주의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는 천만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스피가 17.91% 정말 폭등했습니다. 코스닥도 11.63% 역시 폭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사실 내용상으로는 폭락 장세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자, 이번 주 전체적으로 시장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수많은 개인 소액 주주들이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좀 입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투자가 뒷받침되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 매매를 좀 많이 당한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주주분들은 수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좀 정부의 대책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증시 급락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지금 큰 상황인데요. 오늘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반등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주식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종목들에 투자하신 개인 주주분들의 마음이 상당히 아픈 상태인데요. 주위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대표님께서는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지금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피해 호소 그리고 이에 대한 좀 대책이 빠르게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공매도를 좀 일시적으로 좀 금지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전에 나돌았던 얘기가 최근에 또 다시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국내 시장이 다시 또 불신, 이탈, 또 이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이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번 하락장에서 사실 소액주주분들이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이제 그 회사의 자사주 매입이 빠르게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 평가가 그러니까 멀티플이 마이크론 같은 이제 미국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던 이유가 결국은 회사가 어떤 이제 주주들에 대한 어떤 주주 환원책에 대한 그 재빠른 어떤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특징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실적을 발표해도 이게 주가로 당일날 바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오늘 급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실적과 주가 간의 약간 불일치 현상 이런 것들이 좀 국내 시장에서 큰 문제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특유의 구조적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주 환원책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FCF의 100%를 주주 환원을 할 거다, 자사주 매입을 할 거라는
예상들을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이거에 따라서 회사가 얼마만큼 자사주에 매입할 것인지를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예상할 수가 있는데 비해서 사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수준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자사주를 얼마를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로 매입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주주들은 많이 어제 그 컨콜에서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증시는 그 정책 당국, 금융 당국의 어떤 정책적 미스도 한몫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을 출시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시장에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이 시장에 큰 폭락을 유발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 당국이 어떤 그 입장을 취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뭐 나름대로 당국에서 뭐 어떤 그 대책을 좀 잘 쓰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당국에서 조치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액트에서 그 주주분들께 투표를 좀 해본 바로는 그 30분 단일가 도입을 좀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당국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또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빠르게 의사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최근에 또 공매도 금지 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불투명한 공시, 그다음에 뭐 부실기업 퇴출 얘기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 등등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멘 목소리들이 뭐 아주 그냥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허점 제도들, 그리고 또 필요한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제도라고 하면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좀 주주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단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좀 금지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안정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일단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 기업이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주주환원 정책은 시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 실적 발표를 할 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큰 그림, 뭐 FCF의 50%다, 100%다, 잉여현금에 얼마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와 함께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어떤 주주환원 정책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좀 될 것인지를 시장에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짜서 그 실적 발표 때 대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급반등해서 뭐 천만다행이긴 한데 그 폭락장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뭐 당부의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삼성전자가 좀 자사주 매입을 좀 빠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오늘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SK하이닉스의 그 최태원 회장의 좀 개인적인 주식 매입이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게 나오지 않아서 주주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플랫폼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제도와 관련된 어떤 이제 일시적인 중지에 대한 어떤 요구들을 플랫폼에서 목소리를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주행동주의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 그리고 필요한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변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국제 변수들은 미국의 추가 관세, 뭐 사실은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대면서 추가 관세를 발표했는데요. 그 다음에 중국 반도체 기술 발전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그 위기 요인들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또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에 조의진 생선엿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센생맥 그러면은 발음도 사실 어려운데 이게 예. 한국말로 하면은 생션. 제재정책 연구소, 제가 생션 예. 영어로 맞습니다. 연구소 대표 맡고 계십니다. 자, 이제 국제 변수 여러 가지 이제 여쭈고 싶은데요. 먼저 관세 문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무역법 300의 1조를 동원해서 한국에도 12.5%의 강제 노동 관세. 예. 사실 이게 단어를 말하면서도 저는 정말 웃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 지금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쪽 관세가 또 추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 대표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금방 웃으셨지만 네. 좀 진짜 웃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ILO에서는 강제노동 협약 그 비준을 2014년에 하는데 네. 전 세계 80여 개국이 했는데 미국이 안 했습니다. 네. 미국은 자기들이 강제노동 협약도 안 해놓고 강제노동 가지고 네. 저희한테 관세를 매긴 거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일단 뭐 명분도 없고 뭐 없지만 어찌됐든 트럼프가 한다니까 하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 그 트럼프가 이 강제노동 관세를 매길 때 이제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두 가지로 네. 매기는데 그 지금까지 발표된 거를 보면 지난해 맺었던 무역 합의에 준해서 한다고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우리나라가 12.5, 일본도 12.5 받았고 네. 대만은 10% 이렇게 받았는데 결국은 한 15%에 맞춰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과 똑같다 혹은 뭐 그 비슷하다. 한국, EU, 일본 뭐 이렇게 주요국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게 있는지 보면요. 작년에 주요국 중에 한국 수출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6%,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산 수입하는 게 한 줄고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2.7% 정도 줄었는데 네. 한국은 4.8% 줄었거든요. 물론 이게 단순히 다 준 게 아니고 미국 내 생산을 늘려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다른 나라도 그럴 건데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경쟁국들에 비해서 한국의 타격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강제 노동, 과잉 생산 이 이유로 한국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들의 이제 추가 관세를 미국이 발표했는데 사실은 대부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러면 트럼프와 미국 정부의 진짜 의도와 목적이 있을 텐데 네. 진짜 의도는 뭐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진짜 의도는 미국 안에 자신들의 동맹국, 미국의 그 힘 안에 묶어놓기 위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관세를 누구도 뒤집을 수 없도록 구조화하는 데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국제경제비상권한법으로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근데 이게 불법이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위기다. 네. 위기니까 관세를 부과해야 해. 라고 했는데 이거는 네. 대통령이 너 할 권한이 없어라는 네.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뭐냐? 강제노동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301조에 있어.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든 구조화해 나간다. 트럼프 관세를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못하게. 왜냐하면 들어오던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면 어떤 정권이든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조화하려는 목적에서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아주 무리하게 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ILO 노동협약에도 미국은 비준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미국의 제 말이 아니라 피터슨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거 법원 가면 또 진다. 네. 또 진다. 왜냐? 이거는 불공정한 특정 국가에 대해서 매기기로 되어 있는데 60개국,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60개국도 특정 국가라고 하겠지만 이 60개국이 커버하는 수입품이 미국의 99.4%입니다. 네. 99.4%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 관세가 들어간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질 거다. 피터슨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대체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그 추가 관세 부담 그렇게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다 관세가 아무리 많이 맞아도 네.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일 때 작년에 우리가 좀 못했습니다. 네. 못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네. 지금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거지만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면서 뭐 히토리나 이런 문제 풀고 하면서 중국 관세를 많이 낮춰줬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의 실효 관세율이 한 23%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동남아가 19%고요. 한국이 15%라면 그래서 지금 미국 업체들은 다시 중국으로 생산 기지 옮기겠다는 네. 회사들마저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네.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의 변수를 또 생각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관세 이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번 주에 또 관심을 끈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중국 반도체, 뭐 창신 메모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중국 반도체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 뭐 정치권의 로비를 시작한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소리 아니냐면 국가안보의 시한폭탄이다, 뭐 이런 네. 표현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팀 쿡 대표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예. 좀 미국 상황도 지금 복잡한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사안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는 뭐 애플의 어떤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애플이요. 그 창신 메모리를 중국 거에라도 쓴다고 하면 저희 불매운동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왜 그러냐면 애플이 창신 메모리를 쓰면서 창신 메모리에 가서 도와주는 게 단순히 그냥 걔들 메모리를 갖고 와서 쓰는 게 아니고 네. 자신들의 공정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하고 말도 합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이런 데 했던 저희의 노하우까지 함께 건너가는 거거든요. 중국의 메모리를 크게 성장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그걸 많이 사준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애플이 그 모든 언론의 분석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지만 어떤 삼성이나 하이닉스와의 그 구매 계약에 있어서 자신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지하게 창신 메모리를 사용하는 쪽으로 간다면 네. 저는 이거는 왜냐하면 한국의 목에 칼을 대는 거나 똑같거든요. 네. 우리의 노하우를 간접적으로나마 넘겨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애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저는 이걸 허락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미국 상원에 이런 나오는 거 보면 죽음의 칼춤을 멈춰라. 네가 어떻게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다라고까지 말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한 거의 유일한 게 반도체고 이게 AI와 뭐 무기와 모든 거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키워준다? 저는 좀 상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 이슈를 보면은 정말 AI 시대가 맞고 네. 또 반도체가 정말 우리 산업의 가장 중요한 품목이 아닌가 이거를 뭐 반겨하는 그런 상황이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연관지에서 지금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또 상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막대한 투자 자금을 확보를 했고 이것 때문에 기술 경쟁력이 더 올라가면서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결국 큰 악재가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번 주 우리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국 반도체에 미칠 영향이 또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생션랩이라는 제재와 수출 통제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한 이유도 이제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떤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제재와 수출 통제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반도체에서 너무나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도체 성과급 같은 거 비판할 때 이유가 뭡니까? 니들이 잘한 게 아니야. 트럼프 보고 니들 100번 절해라 라고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경쟁력을 지켜주고 하는 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품 경쟁력을 하는 게 맞지만 그건 1번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만 결국 창신 메모리가 한국에 얼마나 위협이 되느냐라는 건 창신 메모리를 얼마나 미국에서 막아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거의 10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신 메모리로 가지 못하게 장비들을 막고 그다음에 소부장 업체들이 가지 못하게 막으면 중국이 아무리 뛰어난 천재적인 그 공학자들이 많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간을 벌어준 게 트럼프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받는 타격과 위기가 당연히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잠식하는 방법이 뭡니까? 거대한 내수 시장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해외로 나가잖아요. 반도체도 똑같이 그렇게 가겠죠. 지금 뭐 핸드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랬으니까 반도체도 똑같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랬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의 시장을 잃고 그럼에도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거는 전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력을 가지는 건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그렇지만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로비를 잘하고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느냐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라고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소한 이제 반도체와 AI 산업에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이 정말 굳건하게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이슈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종료될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다시 지금 전면전 분위기로 다시 바뀌고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시장에 큰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계속 비유하는 게요. 우리나라 6.25 휴전도 1년 7개월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저는 이런 합의 문서가 깨지고 다시 붙고 합의할 듯 하면서 하는 게 한 50번은 앞으로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란이 사실은 좀 굉장히 영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집트까지 공격을 해서 네. 이게 중동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나오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막고 있는 거 보면 이란은 어떻게든 이 분쟁을 글로벌화해서 미국의 압박이 가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들은 이제 호르무즈를 시작했고 이란의 어떤 그 위성 정권과 같은 후티 반군은 네. 지금 홍해를 막으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또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전쟁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고 계속 이란의 전략은 확장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상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이란의 이런 전략이 가장 타격을 주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명확하게도 한국과 일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 원유를 들어온 통로가 지금 그 홍해를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지금 후티 반군이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분쟁이 커지면 지금 벌써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배가 한두 척으로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계속 해온 게 지중해를 통해서 따르게 나오려고 카스피해 쪽을 해왔는데 카스피해 쪽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스피해도 안전하지 않아요.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오일 쇼크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주요 회랑들이 주요 길들이 모두 막혀가고 있는 겁니다. 대체를 그동안 이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 대체를 해왔던 그런 지역들도 점점 더 위험해져 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나쁜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수들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끝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추가 관세 우려도 있고 중국 반도체 추격, 거기다가 이제 중동 리스크까지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입장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관련해서 이제 조언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저는 지정학이 많은 걸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0에서 70% 이상을 지정학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그 지정학에 여기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지정학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지정학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보면서 거기에 반도체에 지정학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이즌 생션넷 대표와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 내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실제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한혜정 캐스터가 서울 마포구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자, 이 현장 취재 인터뷰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 이어서는 잠시 후 이어지는 초대석 코너에서 이기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을 모시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 과제인 KAICT 현 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될지 또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울에 살 곳을 마련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도 늘어났고요. 정부의 쏟아지는 정책 속에 집을 사고 파는 방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 제가 직접 서울시 마포구에 나와봤습니다. 시장 상황은 어떨지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아무래도 현장의 분위기를 제일 잘 체감하고 계신 분일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서 15년 이상 부동산을 하고 있는 조진수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뭐 계약이나 문의에 있어서도 변화 체감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거래량은 많이 떨어졌고요. 매도자들은 많은데 높은 가격에서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수자들은 은행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소득에 따라서 뭐 차등 대출도 나오고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문의는 매도인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네, 지금 팔려는 사람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확연하게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청년들이 집을 구하는데 가장 크게 토로하는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연락이 오고요. 지역은 여기 이 마포구 지역이 원체 교통도 좋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봐 달라고 하시면서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사지 못하겠죠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면서 서울 근교에 있는 뭐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이런 데로 좀 집을 10억 선에서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줄인다 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현장에서도 변화가 있게 될까요? 매도자가 매매를 했을 경우에 그거 매매를 안 하고 보유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내가 이 집을 팔 때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그게 양도소득세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상당히 그게 혜택을 많이 보고 여지껏 매매할 때 있어서 그거는 굉장한 이렇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변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대출 이율에 관한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향후 대출 이자가 현재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은행을 꼭 가셔가지고 내가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향후 앞으로의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이제 시민들의 삶에 얽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현장 한혜정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증시의 국내외 주요 변수, 변동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 진단해 드렸고요. 부동산 대책 발표 앞두고 현장을 좀 진단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화제를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내부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사실 이 주제는 AI 기술, AI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 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해를 하면 앞으로의 투자와 또 경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안목에 도움이 되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국가 비전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AI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대한민국 AI 시티 조성 문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에 이기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AI 시티 그러면은 AI는 이제 많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걸 도시하고 연관해서 AI 시티 그러면은 좀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그냥 도시 개발, 신도시 개발 또는 이제 스마트 시티까지 이렇게 진정이 돼 있는데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지금 AI 시티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면이 좀 다른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편안하게 좀 AI 시티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좀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가 확실히 그 세계적인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AI 기술을 도시 공간에 접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AI 실험 도시를 한번 조성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자, AICT 그러면 일단 AI 자체가 인간의 판단과 어떤 그 능력을 좀 대체하면서도 많이 보완이 되는, 그래서 이제 도시가 교통재난 안전에 있어서 좀 지능적으로 먼저 작동을 하는 그런 도시라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AICT를 추진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정책들이 이루어지면서 도시를 발전하게 되는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 정책적 지원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현대 도시는 네. 데이터가 사실 계속 도시 내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사실 그냥 쌓이다가 그냥 사라지고 있는데 네. 이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정부의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 모여진 데이터들을 통해서 민간에서 규제 걱정 하나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실험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핵심 지원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러니까 인프라와 그거를 데이터를 생성하고 종합적으로 모으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AICT 시범 도시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험 선정했습니다. 그럼 예. 어디가 일단 먼저 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예, 지금 두 군데 선정을 했고요. 네. 강원도 원주와 그다음에 네. 충남의 천안, 아산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도시가 입찰을 해서 이렇게 선정한 거 아닌가요? 이 많은 도시들이 입찰을 했는데 네. 이제 충청권하고 강원권에서 이렇게 한 군데씩 이렇게 다 네. 지정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충청권에서는 천안, 아산 네. 그리고 강원권에서는 원주. 예. 그럼 여기를 대한민국의 AICT 시범 도시로 먼저 조성을 하게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서울에서는 안정한 거네요. 네. 너무 서울 수도권에 이게 과밀 집중되니까 예, 시범 예. 도시를 지방으로 했고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선을 보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선정해서도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지금 시범 도시가 네. 제대로 AI 생태계가 구축대로 하는데 이제 집중할 예정이고요. 네. 그것이 구축된 뒤에 더 확산하는 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어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AICT 시범 도시로는 원주와 그다음에 충청권에서는 천안, 아산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는데 자, 그럼 먼저 강원도, 원주 각 도시별로 시범 도시라고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천편일률적으로 옛날처럼 신도시 아파트만 짓는 이런 도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주와 천안, 아산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강원도, 원주는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차별화돼서 AICT를 조성이 되는 건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주는 그 전에 이제 혁신도시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혁신도시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 이번에 또 특히 이번 사업에 피지컬 AI라든지 AI 모델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의 특징과 기업의 역량을 활용한다면은 아마 뭐 헬스케어라든지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서 그 AI 서비스를 아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는 한 내년 상반기쯤에 아마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또 나오시는 네. 그 사이라도 그러시면은, 네. 언제든지 뭐가 진행되는 게 있으면은 또 네. 소상히 알려주실 게 있으시면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하겠습니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이 선정된 시범도시 선정된 도시 중에 재밌는 게 천안, 아산은 한 도시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맞습니다. 그 두 개를 한 취지는 뭡니까? 강원도는 원주 하나를 했는데 예. 충청도는 천안, 아산 두 개 도시를 했어요. 네. 이 천안하고 아산이란 도시는 그 KTX 역사를 중심으로 공동 생활권을 이렇게 네. 구축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활권은 같은데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 지역민들이 느끼고 있는 뭐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는 약간 불편한 점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두 도시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좀 모범 사례를 만들고자 네. 하는 그런 좀 취지가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그 AICT에 두뇌라 할 수 있는 그 도시지능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네. AI 통합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간 그 칸막이 또 이런 인한 정보 단절이라든지 네. 자원 낭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원주보다는 좀 천안, 아산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관심이 왜냐하면 두 개 도시가 다른데 네네. 두 개 도시를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데이터와 서로 다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도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데이터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천안 아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각종 CCTV라든지 아니면 방범 TV를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 이런 영상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 축적이 되고 있는데 두 도시 간에 축적된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공동으로 도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도시로는 이제 지방에서는 강원도 원주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이제 천안 아산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에서 선정은 안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사실상 선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게 이제 새만금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새만금은 뭐 아무래도 이제 옛날부터 그 현대그룹, 현대차 그룹이죠, 지금은. 현대차 그룹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데다 보니까 지금도 현대차 그룹이 대형 투자를 지금 거기다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새만금 쪽의 AICT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안 아산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기존 도시에다가 네. 이제 AI 시범 서비스를 이제 실증을 하고 하는 건데 이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서 네. 신도시 형태로 미래 도시를 좀 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 뭐 UAM 이런 서비스들을 다른 어려운 피지컬 AI 기술들을 지능형 SOC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자면은 뭐 스마트 빌딩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건물 옥상에는 UAM 벌티포트를 만들고요. 네. 그리고 건물 안에서는 로봇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차 승하차 구역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실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도시와 또 차별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AICT 3개 시범 도시를 선정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도시 중에 2곳, 신도시 중에 1곳, 그렇게 해서 3곳을 발표한다. 이렇게 했는데 신도시 중에서는 사실상 새만금을 네. 이제 선정을 안 했지만 네. 선정이 된 걸로 이제 이해를 하면 그렇게 3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컨셉도 구분이 되는 것 같고 예. 원주는 1개의 도시, 네. 천안 아산은 2개의 도시를 어떤 통합하는 어떤 AICT, 새만금은 완전히 신도시, 백지 새롭게 상태. 네. 건설하는. 자, 이렇게 되면 새만금도 상당히 재밌는 도시가 될 것 같은데 백지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최첨단 기술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거를 실증적으로 해볼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금방 말씀하신 거 외에 이 중국 쪽하고도 약간 가장 가까운 네. 그래서 약간 글로벌 뭐 협력 체제 모델. 뭐 그런 예.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조금 더 새만금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볼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새만금의 AI 도시를 실험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에너지원인데요. 네.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는 수소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그야말로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한다라면은 그야말로 친환경 미래 도시의 원형이 됨으로써 네. 요거를 통으로써 아마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수소 AIC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수소에라. 예. 전기차와 함께 이제 수소 전기차 네. 이것까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를 정말 제대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 될 것 같아서 새만금 AICT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지역인데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상황들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AICT를 이제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데이터에 대한 이제 통합도 필요하고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이걸 플랫폼화 해가지고 국내에도 다른 도시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수출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신지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 데이터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2가지 트랙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연구개발 사업, 두 번째가 시범도시 사업. 요걸 통해서 우리가 도시 데이터의 표준화를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CCTV 영상이라든지 교통신호와 같은 그런 주요 도시 데이터 100종을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다른 트랙으로 본다라면은 시범도시 사업 과정에서 참여 기업의 성과물을 기반으로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시범도시 사업의 목적이
KAICT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기업의 성과라든지 현장의 노하우가 표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자, 도시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고 개발을 할 때 각종 인허가 과정,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이제 노정하게 되는데, 자, AICT를 이제 조성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공간적인 혁신도 필요하고 용적률이나 각종 규제들도 혁신이 이제 필요한 상황일 텐데요. 그렇게 해야지만 도시의 혁신, 그다음에 AI 기술 이게 접목될 수 있는 또 새로운 공간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공간 혁신에 대한 규제 개혁이나 정책적 방향 전환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혁신은 집적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시범 도시가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간다라면은 그 우리 AI 시범 도시 지역에 일종의 AI 생태계가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AI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집적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필요하다라면은 이 AI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상의 인센티브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자, 도시별로 지금 시범도시가 선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자체, 지방정부의 어떤 자율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정부 정책할 때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어서만큼 이렇게 마음껏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시범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거며, 지방정부의 또 자율성은 어떻게 주고, 각종 이제 각 제도들은 또 인센티브든 뭐 특례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지금 준비가 됐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게 이제 또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그게 이제 각종 특례를 규정하려면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 차제에 실증 환경을 완전히 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기존의 스마트법을 지금 저희가 전면 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보면은 왜 장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아예 이번에 인공지능 시범 도시라는 거에 대한 별도의 장을 좀 만들어 가지고요.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실증 사업에 있어서 각종 이제 규제 특례와 적극 행정에 대한 그 면책 기준들을 지원 근거들을 좀 마련을 하고, 기존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부여되어 있던 기간을 좀 대폭 확대해서 제대로 한번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할 그럴 생각입니다. 아, 그건 정부 입법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뭐 관련 국회랑 같이 상의하면서 그 법 형식을 정부 입법을 할지 아니면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의원 입법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 됐건 그걸 통합으로 해서 정말 지방 정부들도 자율성을 가지고 그 도시를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게끔 장을 만들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토균형 발전 관련해서 이제 정부는 5극 3특에서 이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여러 가지 특화를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AICT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체제 내에서 어떻게 조성이 되냐 이런 것도 이제 그 주요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국토균형 발전의 제도 내에서 AICT가 어떻게 적용되며 또 지방은 어떻게 국토균형을 발전시킬지 연관지어서 좀 설명을 하면 또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우리 국토 공간의 그 지역 불균형 문제는 사실 워낙 심각해가지고 뭐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마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최근에 5극 3특 중심의 그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AI 특화 시범 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수도권은 좀 일단은 좀 제쳐두고 비수도권에 있는 도시를 두 곳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이제 이 AI 특화 시범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AICT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라면은 그것이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뭐 도심 육합 특구라든지 캠퍼스 혁신 파크 같은 연계 사업들도 같이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범도시 같은 경우 이제 국비 지원이 이제 예산이 좀 지원이 될 텐데, 사실 그 예산이 떨어지면 도시 개발이 또 좀 늦춰지거나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결국 민간 기업의 투자를 많이 유치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떤 또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그 저희가 이번에 시범 도시를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 이걸 굉장히 중요한 좀 평가 요소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 정부와 민간 기업이 약 2천억 원의 투자를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가 사업지 내에 좀 지사를 설립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시범도시 참여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하고요. 필요하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도시혁신지구와 같은 그런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도 같이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범도시 이제 그 개발 추진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도시 모델의 플랫폼이 생기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까지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게 되는지 또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사실 우리 그동안에 우리의 그 인프라 수출이 좀 지나치게 개별 하드웨어에 너무 집중을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반 시설에 AI 서비스를 접목을 해가지고 좀 패키지 형태로 그래서 K 인프라를 좀 제대로 한번 수출을 한다라면은 우리 이 K 인프라가 좀 부가가치도 높고 또 경쟁력도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해외 정부하고 협력 사업으로서 KCT 네트워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좀 대폭 확대를 하고요. 또 국제기구와 또 협력해 가지고 기술 표준화를 좀 우리가 선도해 나간다라면은 이 KAICT 인프라 수출도 좀 더 활발히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플랫폼이 잘 마련돼 가지고 수출까지 이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요. 자, 일단 5년 후 2030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당장 그게 막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주무 국장님께서 한번 좀 전망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단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좀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도시들은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AI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데이터 기반으로 좀 지역 맞춤형 계획이 돼가지고 그것이 또 그 주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간도 아마 대폭적으로 단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도시 곳곳에서 아마 생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도시 모습들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은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9월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미래 도시 모습을 일단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볼 수 있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관심 있게 보면 되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이제 2017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올해 이제 벌써 10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시아에서는 최대의 그 스마트 도시 행사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비욘드 스마트 시티 인투 AI 시티라는 주제로 AI 시티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시범 도시 특별 전시관을 아마 방문하시면은 대한민국 첫 그 AICT가 어떻게 조성될 것인지를 그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아마 가장 좀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다 훌쩍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끝으로 우리 국민과 또 시청자분들께 도시 또 정책관으로서 짧게 한 30초, 40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첫 AICT가 이제 막 발을 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AICT로서의 원주시와 천안 아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설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두 도시가 기술과 산업이 집적된 미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 특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 성과를 속도감 있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백스포에서 개최되는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과 함께
AICT 시범도시 선정 내용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까지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AI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요. 이게 도시에 전복해서 대한민국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 변함없이 경제 이슈, 현안, 진짜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